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뛰어난 명창은 아니라도 소리를 잘하고 끼와 열정으로 무대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재주꾼을 또랑광대라고 합니다. 영화계에서도 스스로 또랑광대라고 칭하며 의미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감독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귀향으로 주목받은 조정래 감독입니다. 우리 전통과 역사에 대한 영화를 주로 제작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조정래 감독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정래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래 작가님 아니고. 네, 맞습니다. 성함 때문에 그런 인사를 많이 들으시죠? 네, 아직도 그러니까 다니면은 상영회 다닐 때 네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 약간 좀 세대가 바뀌었다 보니까 네네. 조정래 작가님과 네. 대작가님과 저를 약간 혼동하셔서 네. 어떻게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드냐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젊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네, 아리랑 네. 정말 감사히 잘 읽었다고. 네, 예. 영화의 내용과 소설과 많이 비슷하다고 쉴 틈 없이 계속 쭉 이어서 말씀. 제가 끼어들 팀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흔치 않은 이름인데 어쨌든 어떤 그 문학계의 큰 산맥이신 조정래 작가님이 네. 계시고 또 우리 조정래 감독님도 나름 또 영화판에서는 네. 또 굉장히 또 비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좋은 이름인가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집안에 예술인 유전자가 있으신 건지 그 동생 되시는 조정아 작가님이 네.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에 네.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방송 너무 잘 들었어요. 그때도 오빠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맞아요. 예. 방송 들으면서 네. 제가 한때는 그래도 그 조정아 씨가 네. 조정래 동생이야 그랬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타나니까 네. 당신이 조정아 오빠라면서요. 아, 조정아 오빠라는 게 이미 예. 약간 좀 아이콘이 되면서 이미 유명 인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항상 그 동생은 학교 다니면서 오빠의 영향력을 느꼈었다고 또 두 분이 같이 중앙대 또 동문이기도 하셔서 같은 예술대학교 네. 동문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남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도 좀 있었지 않을까. 아마 그랬을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막 창작이나 예술 활동에 물론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이나 이제 작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한 건 아닌데 주로 네네. 이제 학생 회장으로서 활동을 한다든가 예. 또 그 뭐 약간 좀 학생회 활동 이런 네. 것들을 했었고 여동생도 마찬가지 굉장히 활발한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 친구는 그때부터도 좀 제 기억으로 글쓰기에 좀 두각을 나타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동생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님이 연출하고 협업도 하셨잖아요. 귀향할 때 제 여동생이 각색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본을 쓰고 난 다음에 전체 대본을 보여주고 또 여동생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네. 이왕 이렇게 되고 한번 같이 작업하는 게 어떠냐. 근데 이미 그때도 조정아 작가는 뭐 벌써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귀향이라는 작품이 탄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하고 처음으로 협업한 귀향이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같이 뭘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여동생은 또 굉장히 또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네. 또 리더십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나 이제 직장 다닐 때나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고 네. 그런 친구였고 저도 뭐 이렇게 조용한 성격이 아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자 좀 네네. 바쁘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정래 감독님은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하시고 동생분은 이제 국문학을 하셨었던가요? 문예창작학과. 예, 문예창작을 하셨고. 근데 참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국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라고 네네. 하는데 그냥 판소리하고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판소리 할 때 옆에서 이제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수를 치는 그런 행동을 고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 예, 예. 네, 그래서 공연 활동도 계속 뭐 이어가고 있고 네. 또 영화도 하고 하면서 아. 또 영광스럽게 이수자까지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하신 건 아니군요. 네, 판소리도 조금 배우긴 배웠습니다만 네. 고법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북을 잘 치세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또 고법 같은 경우에도 소리의 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리를 배우시는 고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 시작은 이제 소리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네. 나중에 이제 고법까지 하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아니면 판소리 하셨다기엔 목소리가 너무 미성이셔서 제가 아, 감사합니다. 약간 판소리 하게 되면 소리가 좀 걸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저도 조금 배워가지고 오, 저북 가져올까요? 네. 한바탕 하시면. 아유, 너무 이렇게 훌륭한 고수님하고는 제가 맞추기가 좀 주제가 아직 안 되고 국악은 원래 어떻게 배우게 되셨는지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93년도에 네네. 서편제라는 영화를 만나게 됐어요. 대단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좀 뭐 제가 영화과였는데 영화도 별로 뭐 관심 없고 또 뭐 국악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채널 돌리기 바쁜 그런 장르였잖아요. 근데 네.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면서 와, 영화란 예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이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해서 좀 넋을 잃고 뭐 정말 수십 번을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침 또 저희 학교에 한국음악과가 있어서 네. 또 거기에 이렇게 이제 저희 학교 수상무대에 이렇게 기웃기웃하면 거기서 연습하는 예. 아주 이제 예쁜 영화구를 봤죠. 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같은 동기더라고요. 오. 근데 그래서 보통 판소리 하면 그 한복 입고 뭐 이렇게 막 예. 이렇게 부채 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랑 동기 이런 새내기 이런 학생들이 그 뭐 시험을 보든 아니면 과제 연습을 하러 이렇게 막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게 신선하고 아름답고 해서 네. 더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심도 살짝 있었던 있었죠. 걸로. 많았죠. 그냥 어깨너머로 처음에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말하자면. 아니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은 판소리 다산마당을 통째로 외웠다는 얘기 이거 사실입니까? 좀 과장이 있긴 한데 그 정도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단하면 이제 우리 국악의 장단 뭐 덩기덕 덩더러를 하는 뭐 그런 예. 예전에 뭐 국거리 장단 이런 네. 것들은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판소리 장단은 이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런 장단들이 쪼개져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서 전혀 제가 지식이 없던 시절에 예. 서편제 보고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 닥치는 대로 판소리 테이프를 산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심청가를 기반으로 했던 영화가 제가 서편제니까. 심청가 완창하는 거를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완창을 다 보셨어요? 근데 물론 중간에 밥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그렇죠, 오고 그렇죠. 하면서 틀어놓고 하는데 한 4-5시간? 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판소리 심청가를 기반으로 했지만 또 중간에 그 서편제라는 영화 속에는 춘향가도 좀 나오고 막 그렇게 이제 네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테이블 저거 소리 듣고 싶어 해서 다 샀죠. 사가지고는 진짜 그 나중에는 예. 정말 문자 그대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저희 때는 주로 팝송 테이블 늘어지게 들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듣고 제가 그냥 매료가 돼서 거의 외우다시피 한 것 같아요. 거의 뭐 국악인처럼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도 받으시고 꽤 활약이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법대회, 고수들 대회 나가서 상을 받으셨어요? 네, 뭐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을 했고 또 졸업작품으로 또 국제영화제도 나갔고 또 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뷔가 된 건데 그리고는 좀 졸업한 다음에 약간의 뭐 몇 달 정도 빼고는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계속 뭔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당시에는 네. 이제 먹고 살 영화과 나왔다고 해서 바로 영화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돌잔치 비디오나 뭐 웨딩도 찍고 그런 이렇게. 것도 하셨군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고법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판소리도 하다 보니 이제 한 선배님이 우리 네. 고 돌아가신 이제 그 춘전 성우영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좀 찍어봐라. 돈 조금 줄게 이렇게 하셔서 그때부터 3년 가까이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네. 그 선생님 따라다니면 제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국악계 대모라고 불렸던 분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그분이 뭐 안숙선 선생님도 그분의 제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이렇게 다 촬영을 하다가
참 고수가 참 드물어요. 이게 소리꾼은 많은데 네. 고수가 드물다 보니 그냥 소리 연습하기가 좀 맹맹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촬영하다가 보면 자네 그부터 북도 좀 친다며 이게 좀 와서 쳐보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공부나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북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정원 선생님께서 좀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네네. 공식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실전 연습을 하다가 그 이제 그 같이 있던 그 친구가 소리꾼이 형 그러지 말고 고법대 한번 시험 삼아 한번 가봐요. 그냥 연습 삼아 가봐요. 그래서 갔죠. 처음 가본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저는 소리로 경연하는 거는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고수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경연을 할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게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데요. 네. 뭐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대목을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고법대에는 그 소리꾼이 순번이 정해져 있지 않고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고법 참가자가 나오면 랜덤으로 소리꾼이 여러 장단을 나눠서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 딱 그치고 다른 장단으로 팍팍 튀는 바꾸고,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기민하게 아주 정확하게 0.01초의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딱 쳐야지 이게 성공을 하게 되고 상을 뭐 이렇게 뭐 하지. 만약에 아무리 명고수라도 박을 삔다든가 그렇죠. 갑자기 뭐 이렇게 노래가 공명이 바뀌었는데 못 따라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무대에 갔는데 이렇게 소리꾼이 이렇게 하는 소리를 제가 아는 소리만 나와서 이렇게 실제 문제가 아는 소리가 나오니까. 운도 실력입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막 들으신 분들은 국악인이 출연하셨나 이럴 텐데 우리 영화 감독 조정래 감독님하고 함께. 네, 저 개봉한 영화 좀 홍보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확실히 모든 공부가 다 도움이 되긴 하나 봐요. 그 영화 광대 소리꾼을 그런 계기로 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소리 영화라는 이름으로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고 하지만 사실 서편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미덕과 그런 미학이 반드시 그 판소리라는 소재를 사용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진 그런 서민들과 민초들의 삶, 특히 이제 예인들이 그 험한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삶을 겪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 판소리의 원류가 됐던 것이 이게 소위 말하는 민초들, 백성들, 그러니까 민중들의 소리여서 그 뭐 양반층이 흡수되는 과정이 이제 판소리의 어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본격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대 소리꾼의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 소리꾼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뭐 귀향도 14년 만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광대 소리꾼도 이미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나리오 작법 시간에 제가 썼던 그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그때 이제 그 약간 A뿔도 받고 되게 이제 그랬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뭐 그 학생 수업 시간에 시나리오를 몇십억짜리 시나리오를 써서 이렇게 가지고 오냐 이렇게 했던지 그 시나리오가 약간 이제 어떤 프로토타입이었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신 거네 교수님이. 그렇죠, 그렇죠. 괜찮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되게 많은 저한테 길을 알려주셨던 교수님이자 감독님이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묵혀지고 하다가 귀향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요. 제가 그 영화를 못 봐서 실질적으로 소리꾼들의 소리를 담으셨어요? 아니면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겁니까? 실제 주인공이었던 이봉근 씨가 또 소리꾼이자 연기자이기도 하고 뭐 각종 뭐 대통령상부터 이미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하지만 또 뭐 뮤지컬 등의 어떤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연기력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셨고 또 고수로 나왔던 박철민 배우님 이번에 이제 초원에도 함께 하셨는데 박철민 씨가 고수로 나오셨군요. 네, 박철민 배우님도 원래 대학교 시절에 그런 뭐 갱갈이라든가 장구 같은 거 굉장히 잘 치셔서 재주가 아주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배우시니까 금방 따라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리얼 사운드로 영화를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케이팝이 전 세계를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사실 이 저변에는 이 우리 소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예, 소리 얘기 한참 했지만 사실 우리 조정래 감독님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16년에 개봉한 영화 귀향이잖아요. 그때 이 영화가 물론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성공을 했지만은 제작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특히 참 제작비 마련하는 게 맞아요, 보통 맞아요. 일이 아니었죠. 맞아요. 예. 그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룬 이야기이고 또 그 예.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시대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냥 많은 분들이 뜯어 말렸어요. 일단은 그래 뭐 어떻게 뭐 한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치자. 무슨 누가 그런 영화를 보겠냐라는 게 대부분 한 70% 정도 이상이었고 그런데 이제 십시일반으로 뭐 정말 1,000원, 300원, 뭐 200원부터 시작해서 10,000원, 10만 원, 뭐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75,270명의 후원이 14년 동안 모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영화를 만들기를 앙망해서 막 했다기보다는 위안부 피해자 네. 고생받았던 여성 이제 피해자들을 위한 마음으로 내가 안타까워서 같이 함께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75,270명이라고 숫자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시민들이 후원한 분들의 숫자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뭐 영화도 화제가 됐지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맨 뒤에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서 자막이 뭐 스태프들 자막 나가는데 그게 뭐 다 75,270명 이름이 다 올라간 거죠. 맞아요. 얼마나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이게? 뒤에 그 엔딩 크레딧만 거의 1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기록 아닙니까? 네. 기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엔딩 크레딧가 상당히 긴 영화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영화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올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꾹꾹 참았던 분들도 엔딩 크레딧 보고 우셨다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시민들이 모아서 정말 유치원생 아이 저금통 깨가지고 맞아요. 온 아이들도 이렇게 모아서 영화가 올려졌는데 사실 지금 이제 살아계신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제 정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도 기록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영화 귀향 얘기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끝나지 않은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처음에 제작을 하게 되셨어요? 이 영화는요? 제가 이제 2001년부터 네. 그 졸업한 이후에 바닥소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때 이제 국악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던. 근데 저는 국악인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이제 거의 반 국악인이시네요. 그 당시에는 뭐 고수도 하고 또 네. 뭐 촬영도 하고 했으니까 그 바닥소리에서 첫 번째 그 지금 유명한 박예리 씨도 그때 같은 멤버였는데 그 첫 번째 봉사활동을 우리가 경기도 광주 태촌에 있는 나눔의 집에 가서 우리가 좀 봉사활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가게 돼서 할머니들 만나 뵙고 거기서 판소리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당시 다 2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가가지고 할머니들 위로한다고 갔다가 대려 위로 받고 왔어요. 할머니들이 아이고 참 얼마나 애쓰냐고 되게 밝게 저희들 맞아주시고 저희는 뭐 이 역사를 조금 공부하고 가니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히려 그 할머니들이 저희들 토닥거려주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증언집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이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강유춘 할머니라는 분의 증언집을 보면서 실제로는 살아 돌아오신 분보다 대부분이 거기서 돌아가셨구나. 사람으로서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죠. 예, 이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런 그 아픔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이 영화 귀향이 뭐 세계 영화사에서 정말 많은 그 시민들의 후원으로 또 기록 남고 많은 분들한테 다시 위안부 문제를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이 영화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다들 너무 애썼고 고생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기 말을 해도 되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든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정말 하늘이 만든 영화다. 그러니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겸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그 귀향 전과 후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좀 하다 보니 좀 많이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저는 또 개인 조정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격이라는 게 있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너무 네. 이게 영화가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맞아요. 그 뒤에 운신의 폭이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그래서요. 같아요. 저는 이제 저 어디 가서 이제 인사드리면 귀한 감독이라고 그러면은 저를 알아보신 분들은 제 손을 잡고 우시는 분들도 참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게 처음에는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감사하고 막 더 겸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무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이해가 네. 갈 네네. 법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랄까요? 우리 조정래 감독님은 상업적 영화를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번에 작업 처음 다시 부른 노래를 하면서는 그 우리 편집 감독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네. 편집 감독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 처음 만나서 작업하는데 되게 네. 생각보다 독립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편집을 제가 했으니까 네. 그거 보시더니 생각보다 되게 그런 상업적인 감각이 있으시네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칭찬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사실 다 의미가 있죠. 상업적인 영화 성공도 의미가 있고 비상업적인 영화도 또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비상업적인 영화는 그 비용 측면에서 사실은 되게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번에 초혼을 제작할 때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돈이 좀 잘 모였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도 우리 약간 좀 작은 귀향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만큼 네. 75,270명은 아닌데 이번에도 3,000명 가까이 후원으로 또 소액 투자로 영화를 보았어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라는 게 있었죠. 이번에는 1990년도에 민중가요 대학교 노래패와 노동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순간 다들 정래야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것도 또 뭐 돈 벌 영화는 아니다 이런 판단들을 처음에 많이 하셨을 것 그렇게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무래도 좀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항상 좀 시선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약자 얘기를 대중한테 알려야 될 때 공감을 얻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독으로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예술가로도 살았고 또 전공도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 감독으로 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나 또 선배 후배들이 참 어렵게 삽니다. 이게 저희 동기 중에서도 영화를 하는 친구가 저랑 이번에 CG 감독 한 명 거의 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다들 갔죠. 그만두고. 저희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그래도 또 나름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했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만큼 참 여기가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든 버티기가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적인 예우나 처우가 굉장히 좀 사람들과의 생각과 다르게 아직까지도 예전에 보면 예전 어르신들이 소위 딴따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예술 창작 주체도 배우나 스태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들도 어렵게 사는데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정말 낮은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겠지만 근데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가져야 되겠지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용적인 어떤 그런 관심들이 네.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사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동료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흔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참 이게 좀 많이 없어져 가고 있거나 그 오히려 방치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이런 어느샌가부턴가 좀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좀 오명에 가까운 통계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지금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국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게 당연히 그런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예술이라는 특히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하면서 그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저는 표현을 하지만 그 영감을 얻어서 쓰는 이야기들이 보면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고 잊혀지다시피 했던 위안부 피해자 소녀들 그리고 또 사실은 양반의 예술이 아니라 민초의 예술로 거의 천민들의 예술이었던 판소리 그리고 이번에는 당시에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던 노동자들과 그리고 대학교 민중 노래피해들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영감들을 계속 받는 것은 저에게 아마 그런 숙제를 좀 하늘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을 갖는 것이 어떤 그분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감함으로써 자살이라는 건 결국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렇죠. 시작하는 거겠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면 이게 경제가 발전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 초혼에 관한 그런 얘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넘어왔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영화 귀향과 초혼의 조정래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